대한민국 한 해 실종 신고 건수는 7에서 8만 건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누르시고 꼭 공유해 주세요. 1985년 7월의 화성시 남양읍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것 같은 오후였죠. 박은정은 그날도 어김없이 붉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어요. 31살의 은정은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원피스의 주름을 손으로 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오늘도 참 덥네. 은정은 혼잣말을 하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정을 빨간 원피스 아가씨라고 불렀어요. 도시에서 내려온 지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은정의 밝은 웃음은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트에 갈 때면 어르신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에게는 사탕을 나눠주곤 했죠. 은정은 천천히 흘길을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가웠어요.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훔치며 은정은 생각했죠. 남편 진수가 오늘은 일찍 들어올까? 저녁엔 뭘 해줄까? 평범한 고민들이었습니다. 남편 최진수는 근처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7시에 나가 저녁 6시에 돌아오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은정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래서 라디오가 친구였어요. 낮이면 라디오를 틀어놓고 빨래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청소를 할 때도 라디오는 언제나 곁에 있었죠. 은정에게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매일 저녁 밥을 먹고 나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파란색 만년필로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 내려갔죠.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작은 일상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또 그분을 봤다. 마을 어귀에서. 은정은 며칠 전부터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죠.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트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였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들판에는 벼가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초록빛이 점점 노란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멀리서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여름 특유의 소란스러움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 순간이었어요. 은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얀 트럭 한 대가 길가에 서 있었죠.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시동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무심코 트럭을 바라봤어요.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창문에 비친 햇빛 때문에 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은정은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은정은 고개를 돌려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죠.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등 뒤에서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러지? 나. 은정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그냥 지나가는 트럭일 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느껴오던 그 시선. 그리고 오늘 본 하얀 트럭. 우연일까요?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은정은 가볍게 숨을 내쉬었어요. 찬바람이 나오는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마음이 좀 진정됐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죠. 된장, 두부, 파, 달걀.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니 해가 조금 기울어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됐을 거예요. 은정은 장바구니를 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는 길은 더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어요. 은정은 다시 한번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까 그 하얀 트럭이 또 있었죠. 같은 자리에. 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트럭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내렸습니다. 은정은 숨을 참았죠. 상대방의 얼굴을 보려 했어요. 하지만 역광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정 씨.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은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는 사람이었죠. 마을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어요. 어머, 깜짝이야. 은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어요. 상대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이상했어요.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세요? 네, 저녁 준비하러요. 은정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었죠.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상대방은 다시 트럭에 올라탔어요.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손이 떨려 열쇠를 제대로 끼우지 못했습니다. 몇 번 시도 끝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했어요. 진정해, 박은정. 은정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아직도 두근거렸어요. 왜 이렇게 불안한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이었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었죠. 시계를 봤어요. 5시 반이었습니다. 진수는 6시에 돌아올 거예요. 은정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바구니에서 재료를 꺼냈죠. 파를 썰고 두부를 꺼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어요.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이 좋아하는 노래였죠. 그대의 이름은 바람에 남아. 은은한 멜로디가 부엌을 채웠어요. 은정은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냄새가 좋았습니다. 은정은 밥을 지었어요. 반찬도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진수가 좋아하는 김치를 접시에 담았죠. 6시가 됐어요. 하지만 진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시계를 바라봤어요. 조금 늦는 건가? 가끔 야근을 할 때가 있었죠. 그럴 땐 미리 전화를 했는데 오늘은 연락이 없었어요. 6시 반이 됐습니다. 은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밥도 딱딱해지고 있었죠. 은정은 부엌을 왔다 갔다 했어요. 7시가 됐어요. 진수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혼자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떴습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은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사가 들렸죠. 그대의 이름은 바람에 남아. 은정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마을에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커튼을 쳤어요. 누군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일기를 썼어요. 책상 앞에 앉아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적어 내려갔죠. 오늘은 그 사람을 또 봤다. 이번엔 나를 알아본 것 같다. 은정은 펜을 멈췄어요. 더 쓸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죠. 일기장을 덮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진수는 밤늦게 돌아왔어요. 은정은 잠든 척했습니다. 진수의 발소리가 들렸죠. 부엌으로 가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 은정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은정아, 자니?
진수가 작게 물었습니다.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진수는 한숨을 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죠. 은정은 눈을 떴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났습니다. 하얀 트럭, 그 사람, 그 시선.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은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진수에게 아침을 차려줬죠. 진수는 허겁지겁 밥을 먹고 출근했어요. 은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도 은정은 붉은 원피스를 입었어요. 오늘은 마트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죠. 라디오를 켰어요.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을 먹고 은정은 잠시 쉬었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죠.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은정은 다시 외출했어요. 이웃집에 달걀을 빌리러 갔습니다. 금방 다녀올 거였죠.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다시 하얀 트럭이 나타났어요. 은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트럭이 은정 앞에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내렸죠. 은정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할까요? 은정은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박은정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최진수는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은정이 거실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기다리고 있었죠. 은정아? 진수는 거실로 들어갔어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죠. 식탁 위에 밥그릇이 놓여 있었어요. 아직 따뜻했습니다. 진수는 밥그릇을 만져봤어요. 온기가 느껴졌죠. 은정아, 어디 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침실로 갔어요.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죠. 아무도 없었어요. 진수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정의 가방이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신발도 현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외출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수는 이웃집 문을 두드렸어요. 은정을 봤냐고 물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녁 무렵에 우리 집에 들렀었는데 달걀 빌려주고 바로 돌아갔어요. 몇 시쯤이었어요? 6시 반쯤 됐을 거예요. 진수는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은정을 봤냐고 물었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진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새벽이 되자 진수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2명이었죠. 진수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가 어젯밤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집안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식탁 위에 밥그릇이 있었어요. 아직 따뜻했고요. 경찰관들은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한 흔적은 없었어요. 문이 부서지거나 물건이 흩어진 것도 없었죠. 단지 라디오만 꺼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부부 싸움을 하셨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 없었어요. 아내분께서 도시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런 말씀하신 적은요? 없었어요. 은정이는 이곳 생활을 좋아했어요. 경찰은 주변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뒷산부터 조사했어요. 수풀을 헤치며 은정을 찾았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저수지도 수색했어요. 잠수부들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수색했지만 허탕이었죠. 은정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수색에 나섰습니다. 남자들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여자들은 마을 구석구석을 뒤졌죠. 하지만 박은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경찰은 수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인근 도시까지 수배 전단을 돌렸죠.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어요. 진수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출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진수 씨, 정신 차려야죠. 이웃 아저씨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했어요. 단서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남편이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던데. 도시 여자가 시골 생활에 적응 못하고 도망간 거 아니겠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진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였죠. 진수는 점점 마을에서 고립되어 갔어요. 경찰은 진수를 여러 번 불러 조사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그날 밤 어디 계셨습니까? 공장에서 야근했어요. 증인이 있나요? 동료들이 있었어요. 경찰은 공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진수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진수는 공장에 있었죠.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모두 증언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경찰은 계속 진수를 주시했습니다. 진수의 전화 기록도 조사했죠. 은행 계좌도 확인했어요.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형사 한 명이 진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태섭 형사였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죠. 최진수 씨, 제가 좀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 형사는 집안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거실, 부엌, 침실, 화장실, 구석구석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침실 책상 위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 형사가 파란 일기장을 들어보였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내의 일기장입니다. 읽어봐도 될까요? 네. 이 형사는 일기장을 펼쳤어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은정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일상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오늘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하지만 중간쯤 가자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이 형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오늘은 그 사람을 봤다. 마을 어귀에서 그 사람이 또 지나갔다. 우리 집 앞을 왜 자꾸 나를 보는 걸까? 이 형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이 그 사람이 누구죠?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아내분이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이 형사는 다시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넘겼어요. 그곳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또 봤다. 이번엔 나를 알아본 것 같다. 이 형사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증거물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이 형사는 일기장을 들고 경찰서로 돌아갔어요. 사무실에 앉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일기장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이라는 표현만 반복됐습니다. 이름도 특징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 형사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스토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적지 않은 거죠. 남편이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확실한데요.
논의는 계속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단서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어요. 경찰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진전이 없었죠. 마을 사람들도 점점 관심이 식어갔습니다. 진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말이 없었죠. 점심시간에도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진수를 피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위로의 말도 공허하게 느껴졌죠. 진수는 점점 고립되어 갔어요. 집으로 돌아와도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은정이 들었던 라디오는 먼지만 쌓여갔죠. 진수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은정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였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진수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있었죠. 김치와 된장찌개뿐이었어요. 은정이 끓여주던 맛은 아니었습니다. 문득 은정이 생각났어요. 밝게 웃던 모습, 붉은 원피스를 입고 나가던 모습, 라디오를 들으며 춤추던 모습.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정아, 어디 갔니? 진수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탁에 엎드려 소리내어 울었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형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정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몇 번이고 읽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형사는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죠. 별이 보였어요. 박은정 씨,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건은 풀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은 것이 불분명했습니다. 증거도 목격자도 동기도 없었죠. 하지만 이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죠. 마을에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누군가는 은정이 도시로 도망쳤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남편이 죽였다고 했죠. 누군가는 산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박은정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마을 어귀의 길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햇살이 내리쪼이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형사는 매일 밤 그 길을 걸었습니다. 혹시 뭔가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반드시 찾겠습니다. 박은정 씨. 이 형사는 혼자 다짐했습니다. 이 사건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로 했어요. 그렇게 1985년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왔고 겨울이 왔죠. 하지만 은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수는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혼자서 은정을 기다리며. 그리고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2000년 봄이었습니다. 화성시 남양읍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의 흙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됐죠. 논밭은 주택지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이태섭 형사는 이제 58이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2달 후면 정년퇴직이었죠. 30년 형사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요즘 자주 옛 사건들을 떠올렸어요. 해결하지 못한 사건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은정 사건이 가장 마음에 남았죠. 15년이 지났구나. 이 형사는 사무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박은정 실종 사건 파일이었어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들이 나왔어요. 은정의 얼굴 사진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붉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끝내 찾아드리지 못했네요. 이 형사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형사 생활 중 가장 후회되는 사건이었죠. 그날 오후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형사가 수화기를 들었어요. 이태섭 형사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화성건설 현장 소장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발견됐는데요. 무엇이죠? 인골 같은 게 나왔습니다. 이 형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현장 그대로 보존하세요. 이 형사는 차를 몰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남양읍의 새 주택 단지 공사장이었습니다. 예전에 논밭이던 곳이었죠. 현장에 도착하니 인부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쪽에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깊이는 약 2m 정도였죠. 이 형사는 장갑을 끼고 구덩이로 다가갔어요. 바닥에 뭔가 보였습니다. 뼈였어요. 흙에 묻혀 있었지만 사람의 뼈가 분명했습니다. 이 형사는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뼈 옆에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붉은색이었어요. 색이 많이 바랬지만 원래는 선명한 빨간색이었을 것 같았죠. 이 형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빨간 원피스? 이 형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은정을 찾은 것 같았어요. 다들 물러나 계세요. 여기는 범죄 현장입니다. 이 형사는 즉시 감식반을 불렀어요. 1시간 후 감식반이 도착했습니다.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 수집을 시작했죠. 뼈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전문가들이 확인했습니다.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됐죠. 사망 시기는 약 15년 전쯤으로 보였습니다. 붉은 천 조각도 수거했어요. 원피스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흙과 뒤섞여 있었지만 원단의 질감은 남아 있었죠. DNA 감식을 의뢰하겠습니다. 감식반장이 말했어요. 이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형사는 연구소로 직접 찾아갔어요. 담당자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DNA가 일치합니다. 박은정 씨 맞습니다. 이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만이었어요. 마침내 은정을 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형사는 연구소를 나왔어요. 차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은정 씨, 이제야 찾았습니다. 이 형사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제 할 일이 남았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최진수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숨졌죠. 이 형사는 진수의 사망 기록을 확인했어요. 1995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은정이 사라진 지 10년 후였죠. 진수는 끝까지 은정을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용의자도 없군. 이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건 해결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던 남편이 이미 죽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처음부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5년 전 자료들을 꺼내 읽었죠. 목격자 진술서를 확인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은정이 마트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것, 저녁에 이웃집에서 달걀을 빌렸다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증언이 있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가게를 하던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얀 트럭 한 대가 지나갔어요.
천천히 가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죠. 이 형사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15년 전에도 주목했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럭의 행방을 찾지 못했었죠. 하얀 트럭. 이 형사는 다시 은정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갔죠. 그 사람이 또 지나갔다. 마을 어귀에서 봤다.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 이 형사는 무언가 떠올랐어요. 일기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은정이 그 사람을 처음 본 날은 실종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동안 스토킹을 당했다는 건가? 이 형사는 달력을 꺼냈어요. 1985년 6월부터 7월까지의 날짜를 표시했습니다. 은정이 일기에 그 사람을 언급한 날들을 체크했죠. 패턴이 보였어요. 대부분 평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언급이 없었죠. 그리고 시간대도 비슷했어요. 오후나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직장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 형사는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일기의 한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과 같은 공장에 다닌다. 이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이 부분을 놓쳤었습니다. 15년 전에는 이 문장의 중요성을 몰랐죠. 같은 공장이라고? 이 형사는 바로 자료를 뒤졌어요. 진수가 다니던 공장 기록을 찾았습니다. 당시 직원 명단이 있었죠. 약 50명 정도였어요.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이 형사는 명단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누가 하얀 트럭을 가지고 있었을까? 당시 조사 기록을 보니 몇 명이 트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다른 곳에 있었다고 증명됐죠. 뭔가 놓친 게 있어. 이 형사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답답했습니다. 분명 단서가 있는데 보이지 않았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동료 형사였습니다. 이 형사님, 6월 발견 소식이 언론에 나갔습니다. 벌써요? 네,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이 형사는 TV를 켰어요. 화면에 은정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죠. 15년 전 실종됐던 박은정 씨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온 나라가 알게 됐습니다. 압박이 심해질 거예요. 그날 저녁 이 형사는 남양읍을 다시 찾아갔어요. 15년 만이었습니다.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죠. 하지만 옛날 모습도 남아 있었어요. 은정이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진수가 죽은 후 아무도 살지 않았죠. 이 형사는 집 앞에 섰어요.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먼지만 가득했어요. 은정 씨는 여기서 마지막 날을 보냈겠지. 이 형사는 마을 어귀로 걸어갔어요. 15년 전 은정이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지금은 포장도로가 됐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5년 전 그날도 이런 저녁이었을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형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논밭은 주택지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집들이 들어서 있었죠.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땅속에 묻혀 있었어요. 이 형사는 유골이 발견된 곳으로 갔습니다. 공사는 중단된 상태였어요. 경찰 테이프가 둘러쳐져 있었죠. 구덩이를 내려다봤어요. 15년 동안 은정은 여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누가 당신을 여기에 묻었을까요? 이 형사는 무릎을 꿇었어요. 땅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이 형사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퇴직 전에 이 사건을 꼭 해결하겠다고. 마을을 돌며
옛 주민들을 찾아다녔어요. 15년이 지나 많은 사람이 떠났지만 몇몇은 남아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기억했어요. 빨간 옷 입던 그 아가씨요? 참 안 됐지. 좋은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이상한 일 없었나요? 글쎄요. 딱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 이 형사는 여러 사람을 만났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었어요. 모두 15년 전 일을 희미하게 기억할 뿐이었죠. 밤이 됐어요. 이 형사는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별이 보였어요. 은정 씨,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맡았을 때의 기억이었죠. 이번엔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형사는 다짐했어요. 남은 2달 동안 모든 걸 쏟아붓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다시 시작됐어요. 15년 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였죠. 이태섭 형사는 사무실로 돌아와 은정의 일기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내려갔어요. 이미 수십 번 읽은 내용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어요. 은정의 글씨는 단정했습니다. 동그랗고 예쁜 필체였죠. 일상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오늘 마트에서 무엇을 샀는지,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가 나왔는지, 남편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이 형사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중간쯤 가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은정의 글씨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오늘 또 그 사람을 봤다. 왜 자꾸 나를 보는 걸까?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이 형사는 이 부분을 자세히 읽었어요. 은정은 분명히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죠. 왜였을까요? 페이지를 넘기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 장이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찢긴 게 아니라 거칠게 뜯어낸 것 같았죠. 이게 뭐지? 이 형사는 일기장을 기울여 봤어요. 희미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눌린 자국이었죠. 이 형사는 돋보기를 꺼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보였어요. 찢어진 페이지에 적혔던 내용이 다음 장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이 형사는 숨을 죽이고 읽었습니다. 박소희. 이 형사는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 아래 또 다른 글씨가 보였어요. 나의 신우이. 이 형사는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신우이라니. 최진수의 여동생이라는 말이었죠. 왜 신우이 이름이 여기 있지? 이 형사는 즉시 자료를 뒤졌어요. 최진수의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기록을 찾았죠. 최진수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박소희였습니다. 박소희. 이 형사는 이름을 중얼거렸어요. 15년 전 조사할 때 이 사람을 만났었나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박소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죠. 어떻게 이걸 놓쳤을까? 이 형사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15년 전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가족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형사는 컴퓨터를 켰어요. 박소희를 검색했습니다. 주민등록 기록이 나왔죠. 박소희는 현재 남양읍에 살고 있었어요. 아직 마을에 있다고? 이 형사는 놀랐습니다. 15년이 지났는데도 박소희는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주소를 확인했죠. 은정이 살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 형사는 박소희의 과거 기록을 조사했어요. 1985년 당시 박소희는 28이었습니다. 미혼이었고 마을에서 혼자 살았죠. 직업은 없었어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최진수와 박소희의 관계를 조사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남겨진 건 작은 땅 한 조각과 집 한 채였죠. 기록을 보니 유산 분쟁이 있었어요. 최진수가 결혼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박소희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유산 문제. 이 형사는 메모했어요.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은정이 나타나면서 오빠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박소희에게 은정은 집안을 빼앗아간 사람이었죠. 이 형사는 더 조사했습니다. 1985년 7월 은정이 사라진 그 시기에 박소희의 행적을 찾았어요.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하나 마을 주유소 장부에 기록이 있었죠. 1985년 7월 14일 트럭 주유. 이 형사의 눈이 커졌어요. 은정이 사라진 날이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 전날 박소희가 트럭에 기름을 넣었다는 기록이었죠. 트럭을 빌렸다는 건가? 이 형사는 주유소 기록을 더 자세히 봤어요.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번호로 추적했죠. 차주는 마을의 한 농부였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증언 기록이 있었어요. 그 농부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7월 중순쯤 박소희가 트럭을 하루 빌려갔어요. 짐 옮길 게 있다고 했죠. 이 형사는 손이 떨렸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소희가 트럭을 빌렸고 그날 은정이 사라졌어요. 찾았다. 이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박소희를 만나야 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동료 형사 한 명과 함께 남양읍으로 향했어요. 박소희의 집을 찾아갔죠. 작은 단층 집이었어요. 담장은 낮았고 정원에는 풀이 무성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어요. 계십니까?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마른 체구의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머리는 반쯤 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박소희 씨 맞으십니까? 박소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소희는 뒤를 돌아봤어요. 집안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다시 형사를 봤죠. 무슨 일인데요? 15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박소희의 손이 떨렸어요. 문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집안은 어두웠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박소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죠. 하지만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박은정 씨를 아시죠? 이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수였어요. 15년 전 형수님이 실종됐을 때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증인이 있습니까? 혼자 살았어요. 증인은 없어요. 이 형사는 수첩을 꺼냈어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당시 형수님과 사이가 어땠습니까? 박소희는 잠시 침묵했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유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박소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오빠분이 결혼하시면서 부모님 재산을 다 가져가셨죠. 박소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정해요. 섭섭했어요. 하지만 그게 형수를 해칠 이유는 아니에요. 1985년 7월 14일 트럭을 빌리셨죠? 박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주유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 트럭을 빌렸습니까? 박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형사는 계속 물었죠. 그날 밤 어디 가셨습니까?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트럭을 빌려서 뭘 하셨습니까? 박소희는 울기 시작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무엇을 모르시는 겁니까?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형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박소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소희는 한참을 울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형사는 기다렸죠. 재촉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박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형수를 만났어요. 그날 저녁에. 어디서요? 마을 어귀에서요. 이웃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는요? 트럭에 태웠어요.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요? 오빠를 두고 떠나달라고요. 이 형사는 숨을 죽였어요. 박소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수가 오고 나서 오빠가 달라졌어요. 저를 안 만나려고 했어요. 명절에도 안 왔어요. 그래서요? 화가 났어요. 형수가 오빠를 빼앗아 간 것 같았어요. 도시로 데려가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소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외진 밭으로 데려갔어요.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형수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차에서 내리려고 했죠. 저는 붙잡았어요.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었어요. 박소희는 다시 울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그런데 형수가 넘어졌어요. 반 옆에 있던 돌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리고요? 피가 났어요. 많이 났어요. 저는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이 형사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묻으셨습니까? 박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 뒤로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다음 날 아침에 집에서 깼어요. 옷이 흙투성이었어요. 박소희는 바닥을 보며 말했습니다. 트럭은 제자리에 있었어요. 손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제가 죽인 것 같았어요. 오빠도 모두가 절 미워할 것 같았어요. 이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15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씁쓸했어요. 박소희 씨,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박소희는 눈물을 닦았어요.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형수가 나타나는 꿈이었어요. 저를 원망하는 얼굴로. 오빠분은 아셨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형은 형수를 끝까지 기다렸어요. 죽는 날까지. 박소희는 손을 모았어요. 기도하듯이. 형수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 형사는 일어섰습니다. 동료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박소희 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손을 내밀었죠. 경찰차로 향하면서 박소희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편해질 것 같아요. 이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경찰서 조사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내려쬐고 있었어요. 박소희는 철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이태섭 형사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녹음기를 켰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죠. 박소희 씨, 처음부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소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이제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표정이었죠.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오빠분이 결혼하셨을 때부터 시작하시죠. 박소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형수를 데려왔을 때 저는 기뻤어요. 처음에는요. 형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박소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어요. 형수는 도시 사람이었어요. 세련되고 밝았죠. 마을 사람들도 좋아했어요. 저도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형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저를 만나러 왔는데 안 오더라고요. 박소희는 손을 꽉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명절에 찾아가도 형수만 챙겼어요. 저는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부모님이 남기신 집도 땅도 다 형이 가져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죠. 그래서 형수님을 원망하신 겁니까? 원망이라기보다는 질투였어요. 형수가 형을 빼앗아 간 것 같았어요. 형만 보면 도시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여기를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박소희는 눈을 감았어요. 15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형수가 이웃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혼자였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죠. 무슨 기회요? 형수와 제대로 이야기할 기회요. 형을 떠나달라고 아니면 적어도 형을 설득해서 저를 좀 챙겨달라고 말하려고 했어요. 이 형사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을 가져간 겁니까? 네. 며칠 전에 미리 빌렸어요. 계획했던 거예요. 계획이라니요? 박소희는 이 형사를 똑바로 봤어요. 형수를 납치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요. 그래서 마을 어귀에서 기다린 겁니까? 네. 형수가 나오자마자 트럭을 세웠어요. 창문을 내리고 말을 걸었죠. 박소희는 그때를 재현하듯 말했습니다. 은정 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할까요? 그렇게 말했어요. 형수님 반응은 어땠습니까? 놀란 것 같았어요. 뒤로 물러섰죠. 하지만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가까이 다가갔어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형수가 도망가려고 했어요. 저는 팔을 붙잡았어요. 그냥 이야기만 하자고, 금방 끝날 거라고 했죠. 그런데요, 형수가 저를 뿌리쳤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나달라고, 도와달라고. 박소희는 눈을 감았어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나올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형수 입을 막았어요. 억지로 트럭에 태웠어요. 이 형사는 펜을 멈췄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박소희를 봤습니다. 납치한 겁니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박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멍청했죠. 정말 멍청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마을 외곽에 있는 밭으로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이었죠.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박소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곳에 차를 세웠어요. 형수에게 말했죠. 형을 도시로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형에게 저를 좀 챙기라고 말해달라고. 형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서워했어요. 울고 있었어요.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하는 말 같았어요. 화가 났어요. 더 따졌어요. 그 다음에요?
형수가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갔어요. 저도 따라 내렸어요. 어둠 속에서 형수를 쫓아갔죠. 박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형수가 넘어졌어요. 반 옆에 돌이 있었어요. 그걸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머리를 부딪혔어요. 소리가 났어요. 둔탁한 소리였죠. 박소희는 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형수를 일으켰어요. 흔들었어요. 일어나라고, 괜찮냐고 물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형수는 대답이 없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머리에서 피가 났어요. 많이 났어요. 이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황 상태였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형수를 흔들고 또 흔들었죠. 깨어나라고 소리쳤어요. 박소희는 손을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형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맥을 짚어봤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병원에 데려가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잡힐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묻으신 겁니까? 박소희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뒤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몸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박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삽을 찾았던 것 같아요. 트럭에 실려 있던 거요. 땅을 팠어요. 얼마나 팠는지 모르겠어요. 형수님을 묻었습니까? 네. 박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깊이 팠어요. 그리고 형수를 넣었어요. 다시 흙을 덮었어요. 이 형사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겁니까? 네. 트럭을 돌려주고 집으로 왔어요. 옷을 태웠어요. 씻고 또 씻었어요. 박소희는 손을 봤어요. 15년 전 그날의 흙이 아직도 손에 묻어 있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에 형이 찾아왔어요. 형수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른다고 했어요. 못 봤다고 했어요. 형은 울고 있었어요. 박소희도 울었습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어요. 형에게 말하고 자수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못했어요. 겁이 났어요. 15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박소희는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지옥이었어요. 매일 밤 꿈을 꿨어요. 형수가 나타나는 꿈이요. 흙 속에서 손을 내미는 꿈이었어요. 박소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외출도 못했어요. 사람들을 보면 다 아는 것 같았어요. 마을을 떠나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못 떠났어요. 형수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이 형사는 녹음기를 멈췄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박소희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박소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 형사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수님께 사과하고 싶어요. 그리고 형에게도요. 형은 죽을 때까지 형수를 기다렸어요. 제 때문에 형도 고통받았어요. 박소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형수님, 정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형사는 일어섰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사건은 이것으로 종결됩니다.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죠. 박소희는 죄를 인정했습니다. 감치 폭행 치사였어요.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무거운 죄였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 15년이었어요. 박소희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죠.
법정을 나서며 박소희가 말했어요. 이제야 형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형사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이태섭 형사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이 형사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했어요. 은정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죠.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이 형사는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이 형사는 차를 몰고 남양읍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섰어요. 15년 전 은정이 사라진 그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포장도로가 됐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죠. 이 형사는 붉은 백합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유골이 발견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백합을 놓았죠. 박은정 씨, 이제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었어요. 백합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이 형사는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백합을 놓고 갔어요. 은정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안 됐어, 정말.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묵념했습니다. 은정의 명복을 빌었어요.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정을 추모하는 자리였어요. 라디오를 틀었죠. 은정이 좋아하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바람에 남아. 사람들은 조용히 노래를 들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날도 바람이 참 고왔지. 이 형사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정도 어딘가에서 평화를 찾았기를 바랐어요. 그렇게 빨간 원피스 실종 사건은 막을 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거였죠. 가족 간의 질투와 오해가 만든 비극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교훈을 얻었습니다. 작은 질투가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깨달았죠.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배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름이면 은정이 사라진 길가에 붉은 백합을 놓았습니다. 그녀를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이태섭 형사는 이따금 그곳을 찾았습니다. 백합을 놓고 은정과 대화를 나눴어요. 형사로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 같았죠. 은정 씨, 늦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백합 향기가 퍼졌어요. 이 형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정의 대답인 것 같았죠.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그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바람에 남아. 은정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붉은 원피스를 입고 밝게 웃던 여인으로요. 그리고 사람들은 배웠습니다. 질투는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까지 파괴한다는 것을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용서는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박소희는 감옥에서 매일 참회했습니다. 은정의 사진을 보며 용서를 빌었어요. 그녀도 알고 있었죠. 진정한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도 이 이야기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후세에 전했어요. 작은 질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진실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을 만드는지, 그리고 매년 여름이면 마을 길가에 붉은 백합이 피었습니다. 은정을 기억하는 꽃이었죠. 바람은 여전히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은정의 이름을 싣고서요.